여러분은 조선의 왕이 매일 아침 가장 먼저 누군가의 손을 빌려야 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화려한 용포를 걸치고 신하들의 절을 받던 그 왕이 매일 새벽 누군가가 치워놓은 것 위에서 하루를 시작했다는 것을, 그것도 단 하루도 빠짐없이 수백 년 동안. 우리는 조선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왕의 업적을 말하고 신하들의 충성을 말하고 전쟁과 외교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입에 올리지 않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수백 명에서 많게는 수천 명이 먹고 자고 생활하던 그 거대한 궁궐 안에서 나오는 오물은 과연 어떻게 처리되었을까요? 왕의 대변은 누가 치웠을까요? 그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았을까요? 오늘은 역사책 어디에도 제대로 기록되지 않은 조선 궁궐의 뒷이야기, 바로 왕보다 먼저 일어나 궁궐을 지킨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드리려 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조선시대 궁궐에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부서들이 있었습니다. 왕의 식사를 담당하는 사홍원, 왕실 의료를 맡은 내의원, 왕의 경호를 담당하는 용호영. 그런데 이 중에 우리가 거의 들어보지 못한 부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전연사입니다. 전연사는 조선시대 궁궐의 청소와 위생을 전담했던 공식 부서였습니다. 조선의 기본 법전인 경국대전에도 이름이 올라 있을 만큼 엄연히 국가가 인정한 기관이었습니다. 이곳에는 제조를 비롯한 정식 관리직들이 배치되어 있었고 체계적인 조직, 체계 아래 운영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전연사에 소속된 관리들은 어디까지나 관리직이었습니다. 그 말은 곧 그들이 직접 오물을 치우지는 않았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궁궐 곳곳을 누비며 오물을 수거하고 지게에 지고 궁궐 밖까지 날랐던 것은 전연사 소속 인부들이었습니다. 이름도 기록도 제대로 남아있지 않은 사람들. 하지만 이들이 없었다면 조선의 궁궐은 단 하루도 제대로 돌아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수백 명의 왕족과 궁녀, 내시, 호위 무사들이 매일같이 먹고 자고 생활하는 공간. 그 거대한 궁궐 안에서 발생하는 오물의 양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것을 매일 빠짐없이 처리해야 하는 일. 전연사 인부들은 그 끝없는 반복의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왕이 눈을 뜨기 전에, 신하들이 조정에 들어서기 전에, 궁녀들이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이들은 이미 새벽의 어둠 속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궁궐에 빛나는 전각 뒤에는 이들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있었습니다. 전연사 인부들의 하루는 새벽 4시에 시작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깊은 잠에 빠져 있을 그 시각, 이들은 이미 일어나 도구를 챙기고 궁궐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왕이 눈을 뜨기 전에, 아니 왕이 첫 기침 소리를 내기 훨씬 전에 궁궐의 모든 청결 상태는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왕과 왕족들이 활동을 시작하는 순간 궁궐 어디에서도 오물의 흔적은 단 한 점도 남아 있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꾸물거릴 여유 따위는 없었습니다. 이들이 사용한 도구는 지금처럼 편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무로 만든 도구로 오물을 일일이 퍼내어 나무통에 담았습니다.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손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나무통이 가득 차면 그것을 지게에 올려 짊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무거운 짐을 등에 진 채 궁궐 밖까지 걸어서 날랐습니다. 경복궁의 넓이가 얼마나 됩니까? 창덕궁의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그 광활한 궁궐 안 구석구석을 새벽의 어둠 속에서 지게를 지고 오가는 것. 그것이 이들의 매일 아침이었습니다. 단 하루도 쉴 수 없었습니다.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몸이 아파도 오물은 매일 쌓였고 누군가는 반드시 그것을 치워야 했습니다. 왕의 하루가 깨끗하게 시작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들이 왕보다 먼저 눈을 떴기 때문이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감당해야 했던 고통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전연사 인부들의 고통도 함께 그 모습을 바꿨습니다. 여름이 찾아오면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해졌습니다. 한여름의 궁궐은 그야말로 악취와의 전쟁이었습니다. 수백 명이 생활하는 공간에서 하룻밤 사이에 쌓인 오물이 뜨거운 여름 열기를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숨을 들이쉬는 것조차 고역이었습니다. 파리떼와 모기떼가 들끓었고 오물 주변은 그야말로 가까이 다가서기조차 힘든 지경이었습니다. 이 악취가 어느 정도였냐 하면 왕이 직접 불편함을 호소할 정도였습니다. 왕이 거처하는 공간까지 냄새가 스며들었다는 기록이 남아있을 만큼 여름철 궁궐의 위생 문제는 왕실 전체가 신경을 곤두세우는 심각한 현안이었습니다. 그 냄새를 온몸으로 맞받아치며 오물을 퍼내야 했던 인부들의 고통은 두말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겨울이라고 해서 사정이 나아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다른 종류의 고통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겨울 혹독한 추위가 찾아오면 오물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새벽 4시의 기온이 얼마나 낮겠습니까? 땅이 얼고 물이 어는 그 추위 속에서 오물 역시 단단하게 얼어버렸습니다. 그냥 퍼낼 수 없었습니다. 얼어붙은 오물을 먼저 도구로 일일이 깨야 했습니다. 두꺼운 얼음처럼 굳어버린 것을 쪼개고 또 쪼개서 그것을 다시 나무통에 담고 지게에 지고 궁궐 밖으로 날랐습니다. 여름에는 악취와 벌레, 겨울에는 강추위와 얼어붙은 오물, 봄과 가을이라고 특별히 다르지 않았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는 진흙과 오물이 뒤섞여 발이 빠졌고 눈이 오는 날에는 미끄러운 궁궐 바닥에서 무거운 지게를 지고 중심을 잡아야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루도 빠짐없이 1년 365일 반복되었습니다.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오물은 날씨를 가리지 않았고 계절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왕이 숨을 쉬는 한, 궁궐에 사람이 사는 한, 이들의 일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끔찍한 노동의 결과물이 단순히 버려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토록 힘들게 수거한 오물이 실은 당시 사람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자원이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수거된 오물은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조선에서 배설물은 단순한 오물이 아니었습니다. 논과 밭을 살찌우는 귀한 농업 비료였습니다. 지금이야 화학 비료가 넘쳐나는 시대이지만 당시에는 땅에 영양을 공급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인분이었습니다. 농민들에게 인분은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자원이었고 그래서 어디서 나온 인분이냐에 따라 그 가치도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궁궐에서 나온 인분은 특별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궁궐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음식을 먹었겠습니까? 조선 팔도에서 올라온 최상품 식재료로 정성껏 만들어진 음식들이었습니다. 영양 상태가 남달랐습니다. 그러니 자연히 이들의 몸에서 나온 인분 역시 품질이 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농민들 사이에서는 궁궐에서 나온 인분이 비료로 쓰면 농사가 잘 된다는 소문이 퍼져 있었습니다. 한성부는 이 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전연사 인부들이 힘들게 수거해 궁궐 밖으로 날라 온 오물은 그냥 땅에 버려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성부가 이것을 농민들에게 판매했습니다. 오물을 팔아 돈을 벌었던 것입니다. 위생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국가 재정에도 보탬이 되는 그야말로 일석이조의 시스템이었습니다. 인부들이 새벽 4시부터 악취를 맡고 얼음을 깨며 힘들게 날라온 그 오물이 궁궐 밖에서는 돈이 되고 있었습니다. 버릴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냄새가 지독하고 다루기 힘들수록 더 공들여 수거해야 했던 이유가 여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물에 돈이 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예상치 못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인분이 귀한 자원이 되는 순간 그것을 관리하는 자리도 덩달아 탐나는 자리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돈이 되는 곳에는 반드시 손을 뻗는 사람이 생깁니다. 조선시대의 궁궐의 오물 처리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인분이 농업 비료로 팔리고 그 수익이 국가 재정으로 들어가는 구조가 자리를 잡자 이 과정을 관리하는 전연사 관리들의 손이 슬그머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판매 대금이 국고로 들어가기 전에 중간에서 슬쩍 가로채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오물을 팔아 챙긴 돈을 빼돌린 관리들. 지금 들으면 황당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실록에는 이와 관련된 기록이 한두 번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전연사 관리가 판매 대금을 횡령했다는 상소가 올라오고 왕이 진상을 파악해 처벌을 명령하는 장면이 여러 차례 기록되어 있습니다. 상황은 거기서 더 나아갔습니다. 인분 판매 자체가 이권이 되어버리자 이번에는 그 판매권을 누가 가지느냐를 놓고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오물을 팔 수 있는 권리, 즉 인분 판매권을 차지하기 위해 서로 다투는 일까지 생겨난 것입니다. 인부들이 새벽부터 악취를 맡으며 힘들게 날라온 그 오물을 놓고 윗자리에 앉은 관리들이 제 몫을 챙기려 암투를 벌였습니다. 생각해보면 씁쓸한 장면입니다. 가장 더럽고 힘든 일은 이름도 없는 인부들이 고스란히 떠안았습니다. 그런데 그 노동의 결과물이 돈이 되는 순간 정작 손에 때를 묻히지 않은 사람들이 먼저 달려들었습니다. 새벽의 고된 노동과 지독한 악취는 인부들의 몫이었고 그 결실의 일부는 관리들의 주머니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왕이 이 사실을 알고 진노했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오물 판매 비리로 처벌을 받은 관리들의 이름이 실록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비리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인분이 돈이 되는 한 그것을 노리는 손길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힘들고 더러운 이 일을 하는 인부들은 도대체 어떻게 충원되었을까요? 과연 자원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자원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악취를 맡으며 오물을 퍼내고 무거운 지게를 지고 광활한 궁궐을 오가는 일을 스스로 하겠다고 나설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여름의 벌레떼와 지독한 냄새, 겨울의 혹독한 추위와 얼어붙은 오물까지 이 모든 것을 감수하며 매일 반복해야 하는 일에 자발적으로 손을 드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조정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써봤습니다. 부역 기간을 줄여주기도 했고 급료를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이 일을 하면 이런저런 혜택이 있다고 내세워봤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아무리 혜택을 내걸어도 지원자는 턱없이 부족했고 궁궐의 위생은 단 하루도 멈출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조정이 선택한 방법은 따로 있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을 이곳으로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경미한 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에게 감옥 대신 전연사에서 일정 기간 일하게 하는 제도가 생겨났습니다. 조정은 이를 소격이라 불렀습니다. 죄의 경중에 따라 기간이 달랐지만 대략 1년 안팎의 기간 동안 전연사에서 오물 처리 일을 해야 했습니다. 감옥과 전연사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어느 쪽을 고르겠습니까? 대부분은 전연사를 택했을 것입니다. 적어도 갇혀있는 것보다는 나을 테니까요. 하지만 막상 새벽 4시에 일어나 오물을 마주한 순간 과연 그 선택이 옳았는지 후회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연사의 인력은 어느 정도 충당이 되었습니다. 자발적으로 온 사람도 있고 죄를 지어 보내진 사람도 있고 생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남아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들이 함께 새벽의 어둠 속에서 궁궐의 오물을 치웠습니다. 아무도 하고 싶지 않은 일, 하지만 반드시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 조선의 궁궐은 바로 이런 사람들의 어깨 위에서 그 위엄과 청결함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물 처리의 역사에는 우리가 미처 몰랐던 놀라운 반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조선이 단순히 오물을 치우는 것을 넘어 당시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첨단 기술을 궁궐 안에 구현해냈다는 사실입니다. 1868년 고종이 경복궁을 새롭게 중건했습니다. 오랫동안 폐허로 방치되어 있던 경복궁이 수백 년 만에 다시 살아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훗날 이 경복궁을 발굴하고 조사하던 연구자들이 예상치 못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궁궐 안에서 발견된 화장실 유적이었는데 그 구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단순히
오물을 모아두는 구덩이가 아니었습니다. 물을 이용해 배설물을 발효시키고 그 과정에서 생겨난 오수만 따로 흘려보내는 구조였습니다. 오물을 그냥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물과 함께 처리하는 방식으로 악취와 부피를 동시에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연구자들은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현대식 정화조와 매우 유사한 원리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1868년이면 지금으로부터 150년도 더 전의 일입니다. 그 시절에 이미 발효와 오수 분리를 활용한 처리 시스템이 조선의 궁궐 안에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세계는 어떠했을까요? 19세기 중반 유럽의 도시들은 오물 처리 문제로 극심한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런던에서는 오물이 템스강으로 흘러들어 1858년 이른바 대악취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강에서 올라오는 악취가 너무 심해 국회의사당 안에서까지 일을 할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당시 유럽은 근대적인 하수 처리 시스템을 이제 막 고민하기 시작하던 단계였습니다. 일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일본의 도시들도 오물 처리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기에 조선의 경복궁 안에는 발효와 오수 분리를 결합한 정화 시스템이 이미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외부에서 들여온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이 스스로 고안하고 궁궐 안에 구현해낸 것이었습니다. 물론 전연사 인부들의 새벽 노동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시스템이 있다고 해서 오물 처리 자체가 필요 없어진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발효와 오수 분리 과정을 거친 오물은 부피가 훨씬 줄어들었고 악취도 상당 부분 감소했습니다. 인부들이 감당해야 했던 고통의 무게가 조금이나마 덜어졌을 것입니다. 150년 전 조선의 궁궐 안에 이런 기술이 존재했다는 사실은 오늘날에도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역사책이 기록하는 것은 왕의 정치와 전쟁뿐이지만 궁궐의 실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고민과 지혜가 담겨 있었는지를 이 작은 화장실 유적 하나가 조용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 전연사 인부들의 새벽 노동, 오물 비료 판매, 첨단 정화 시스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남기는 진짜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역사책은 왕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누가 즉위했고, 누가 전쟁을 이겼고, 누가 어떤 업적을 남겼는지를 기록합니다. 하지만 그 역사의 이면에는 이름조차 남기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궁궐의 오물을 치우고 무거운 지게를 지고 어둠 속을 걷고 악취와 추위와 싸우며 하루를 버텼던 전연사의 인부들이었습니다. 왕이 깨끗한 공간에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던 것, 신하들이 단정한 궁궐에서 조정을 열 수 있었던 것, 궁녀들이 청결한 처소에서 왕실을 섬길 수 있었던 것, 이 모든 것의 바탕에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들의 하루하루가 쌓여 있었습니다. 궁궐의 청결은 단순한 미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오물이 제때 처리되지 않으면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전염병은 왕실을 위협했고 왕실의 위기는 곧 국가의 위기로 이어졌습니다. 전연사 인부들이 매일 새벽 치우던 그 오물은 어떤 의미에서는 조선이라는 나라를 지키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공로를 알아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기록도 없었고 이름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아름답다고 감탄하는 경복궁의 근정전, 창덕궁의 후원, 창경궁의 정각들, 그 빛나는 건축물들이 수백 년의 세월을 견디며 우리 앞에 서 있는 것은 왕의 위엄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던 수많은 이름 없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전연사 인부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주변의 이름 없는 노고를 얼마나 알아보고 있습니까? 누군가의 새벽이 있어야 또 다른 누군가의 아침이 시작됩니다.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있어야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누리는 일상이 유지됩니다. 역사 속 전연사 인부들의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낯설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화려한 역사의 뒤편에는 항상 이름 없는 사람들의 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땀이 없었다면 우리가 기억하는 역사의 어떤 장면도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조선의 궁궐을 지탱했던 것은 왕의 권위만이 아니었습니다. 새벽의 어둠 속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일을 다했던 사람들. 바로 그들이 역사를 떠받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는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 뒤에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노력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노력이야말로 진짜 역사를 만들어 왔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이름 없는 역사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 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어떤 주제의 이야기를 했으면 좋을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주제로 우리가 몰랐던 역사의 또 다른 이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